오늘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 위대한 군모라고 불리는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 오스트리아 대공국과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았습니다. 1713년에 카를 6세는 국사조칙을 반포합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여성이 왕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주의 왕위 계승이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국제 비준에 과하게 매달렸습니다. 카를 6세는 테레지아가 14살 때 오늘날로 치면 국무회의도 참관하게 합니다. 카를 6세의 정치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했습니다. 외교와 문화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군사와 재정에는 한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훗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외교, 군사, 행정, 경제 전반에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1740년에) 카를 6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조칙에 의거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보헤미아의 국왕으로 차례로 즉위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는 오를 수가 없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자동 승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사조칙이 소용이 없어요. 제국의 여러 제후들이 참여하는 선제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 자리는 살리카 법에 의해서 여성이 후보가 될 수가 없었죠. 오이겐공이 지적했던 대로 카를 6세가 친 사고의 결과가 당장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따위 문서보단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데 국사조칙을 비준했던 바이에른 선제후, 오스트리아의 후원을 얻어서 작센과 폴란드 국왕을 겸임하고 국사조칙에 찬성했던 아우구스트 2세는 즉시 이전의 비준을 없던 것으로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촌인 요세프 1세의 두 딸은 각각 이들의 왕비가 되어 있었는데 국사조칙은 딸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만 말했지 마리아 테레지아가 후계자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카를 6세는 이 두 왕에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별도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종이 쪽보다는 강력한 군대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던 오이겐공의 말이 맞았죠. 이 강력한 군대는 그 종이 조각을 위해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 러시아 오스만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참전했다가 아주 졸전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에서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던 오이겐마저도 우스운꼴을 당하고 말합니다. 이때가 오이겐의 마지막 전쟁이었는데 치욕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패전이 당장 오스트리아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 나빴죠. 차라리 뭐가 오스트리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더라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카를 6세가 군대 재건에 좀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이조차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군대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카를 6세가 죽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계승할 무렵에 오스트리아는 재정적으로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요. 군대는 장부상으로는 16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방대한 영토를 모두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세력들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카를 6세가 국사조칙 비준할 때 비준의 조건으로 이 땅 저 땅 떼먹었거든요. 막상 즉위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일은 없다. 나 반대하니까 또 내놔라. 이러고 이제 또 주스로 들어온 거죠. 아버지 카를 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황제의 서거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주군으로 생각했던 분의 죽음이었기에 나에겐 몇 배의 고통과 슬픔이었어.
게다가 황제는 여러 개로 나뉜 국토를 통치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일러주지 않으셨기에 나는 금전과 군대, 조언자 없이 그대로 국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와 제국의 앞에는 여러 유럽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요. 이처럼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앞에는 오스트리아 왕위를 놓고 맞서려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와 오스트리아의 영토를 두고 마리아 테레지아와 정면으로 맞섰던 오늘의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바이에른 선제의의 집안이었던 카를 알브레이트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큰아버지였던 요세프 1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수 있다면 요세프 1세의 사위인 자신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는 유럽의 여러 강대국과 손잡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자체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노린 것은 단순한 세력 확장이 아니라 합스부르크 가문 자체의 해체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즉위와 동시에 가문의 존망을 걸고 카를 알브레이트와 맞서야 했습니다. 과연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제국의 군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카를 알브레이트는 국사조칙의 여성 상속권을 구실로 보헤미아와 티롤 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대체로 여기죠. 카를의 동서였던 아우구스트 3세는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 보헤미아 일대와 니더웨스트라이히 공국, 지금의 오스트리아 북방 지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떼가겠다는 거죠. 이거는 소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문제가 외교적,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자 유럽 각국들이 전부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카를 6세가 국사조칙 비준을 요구할 때는 비준해주는 대가로 땅을 달라, 뭘 달라 하고 뜯어먹었던 사람들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하니까 비준을 취소하고 각자 자기 영토를 달라고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세가 오른 카를 알브레이트는 프랑스에게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신성 로마 황제로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또 카를 알브레이트는 살리카법을 근거로 그녀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요세프 1세의 딸이니까 오스트리아도 나의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 3세와 협의해서 오스트리아 영토를 아예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카를 6세의 걱정이 그냥 잘못된 걱정은 아니었던 거죠. 이를 계기로 유럽 각국들도 상속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20대 중반인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 전 유럽에서 소송장이 쇄도합니다. 땅 내놓으셔. 합스부르크 제국이 속빈 강정이고 군대는 형편없이 약화되고 있었지만은 제국 영토는 넓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아직은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늑대들이 침을 흘리며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무력 행사는 자제했어요. 바로 이때 늑대는커녕 토끼 같은 착한 왕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슐레지엔으로 갑자기 침공에 들어옵니다. 유럽 국가들은 프리드리 2세의 충격적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오스트리아가 궁지에 몰리자 다들 프리드리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바이에른, 그리고 스페인이 오스트리아 공격에 가세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바이에른의 비텔스바흐 가문을 황제로 지지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프로이센, 모라비아를 받는 대가로 작센 폴란드까지 가세합니다. 여기도 가세구나. 폴란드 빼놓으면 서운해할라.
이때 가장 큰 꿈을 꿨던 사람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카를 알브레히트가 오스트리아 왕이 되면 오스트리아를 프랑스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가 막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인 부르봉 왕조, 프랑스 부르봉 왕조, 오스트리아 부르봉 왕조, 전 유럽이 그냥 자 있게 되는 겁니다. 결혼 한 방으로 도장 찍어서 다 먹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꿈을 안 꾸겠어요. 그래서 더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 루이 15세가 카를 알브레히트에게 군대를 지원해줘. 근데 동시에 프랑스 관원으로 임명하는 임명장까지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지해서 오스트리아를 먹으면 너는 프랑스 관원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오스트리아의 땅이 워낙 사방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하지를 않고 전부 이 틈에 자기 근처에 있는 땅만 먹으려고 날집니다. 프랑스는 일로 가고 작세는 일로 오고 바이에른은 일로 가고 폴란드는 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되니까 전선이 막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즉시 자신을 도와줄 동맹국을 찾습니다. 어딜까? 프랑스가 뭔 일을 하면 꼭 어깃장을 놓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확실해. 그리고 진짜 거대한 후원자를 찾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워낙 세니까 제가 한 3개 넣어주겠습니다. 나름 막강한 동맹국은 구축했는데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은 군대가 문제입니다. 군대도 엉망이고 지휘관도 양성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영웅 오이게는 1736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 있던 라인하르트 폰 나이페르크 백작을 복귀시켜서 슐레지엔으로 파견합니다. 짜잔. 나이페르크는 노장답게 교과서적인 운영으로 승기를 잡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몰비츠 전투입니다. 몰비츠에서 승기는 잡았지만 프로이센군이 잘 싸워가지고 프로이센군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자 반마리아 테레지아 세력들이 기세가 올라갑니다. 동맹국인 영국과 네덜란드조차도 이제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마리아 테레지아를 버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러시아는 스웨덴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젊은 여왕에게 또다시 역경이 닥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 관료들이 여왕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니까. 어차피 이 전쟁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겠죠. 새 왕이 즉위하면 우리를 쫓아내겠냐. 오히려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경로금, 보너스라도 주지 않겠느냐. 자기나 지위를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궁정과 정부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기적인 관료로 가득 차 있었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사건들은 모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유럽의 강대국이 오스트리아 영토와 자신을 노리고 있었고 믿을 신하는 하나도 없고 남편은 위기 상황에선 도움이 안 되고 몰비츠에서 승리한 뒤 프랑스까지 가세하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연합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때 프리드리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슐레지엔을 양도하라고 제안합니다. 마리아는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당시 프리드리는 슐레지엔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부만 점령한 상태였는데 병력과 재정을 무리하게 소모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가 슐레지엔을 완전히 점령하면 유럽 국가들의 타겟이 거꾸로 프리드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유럽 나라들에게 협상으로 내놓을 영토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는 다른 동맹국들하고는 따로 놀면서 살살 마리아 테레지랑 협상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프랑스군 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한테 요 나이세란 지역을 떼줄 테니까 우리 군대가 프랑스 군하고 싸우러 가는 걸 좀 구경만 해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프리드리는 못 본 척 할게. 그래서 프리드리를 가만두고 가서 프랑스군을 격파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741년 6월 25일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헝가리 국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빈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았거든요. 이때 헝가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여러분의 특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 거에도 반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헝가리인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헝가리로 와서 즉위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녀는 다시 한번 이런 대사로 헝가리인들을 감동시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군주가 아닌 어머니가 되겠다. 게다가 헝가리인들은 프랑스나 바이에른보다는 여왕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얘들이 온다고 뭐 더 착하게 굴겠어. 그런데 또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하니까 헝가리인들이 여왕 편에 집결했고 후사르로 대표되는 헝가리 기병부대가 게릴라전으로 프랑스군을 괴롭힙니다.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도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영국과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이긴 했지만 이들은 멀리 있고 실제 프랑스 작센 바이에른군이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프로이센까지 전황은 최악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이에른 군대가 빈까지 위협하게 되죠. 1741년 9월 15일에 카를 알브레이트는 린츠를 점령했고 선발대가 빈 근교까지 도달합니다. 마리아는 어디론가 피했어야 되는데 그녀가 선택한 도시는 헝가리의 수도였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스페인 왕위 전쟁 때 프랑스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망명한 오스트리아 왕을 어떻게 할까?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회의를 하는데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는 갓 출산한 갓난아기 장남을 안고 등장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헝가리 귀족들이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왕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해서 죽겠다. 이때 그들은 그녀를 절대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모든 귀족들이 감동을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는데 단 한 사람만이 울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아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혼자 있게 되자 펑펑 울었다고 해요. 이때 헝가리인들은 마리아 테레지아를 잡아서 절로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헝가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전선은 점점 압박되고 있었죠. 그러자 카를 알브레이트는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즉위 대관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가 카를 7세가 되죠. 그런데 이때 오스트리아에 갑자기 전쟁 영웅이 나타납니다. 오이겐 휘하에서 싸웠던 케벤 휠러라는 장군이 기병을 몰고 갑자기 프랑스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을 휘짓고 린츠를 탈환하고 미넨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바이에른이 왜 이렇게 쉽게 함락되냐면 카를 알브레이트가 자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한다고 군대를 다 데리고 작센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케벤 힐러가 빈 땅을 휘저었죠. 결국 자신이 대관식을 하던 날 바이에른은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카를 7세가 황제가 되는 순간 나라 잃은 군주가 되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카를 7세도 오이겐이 지지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요. 외교적 판단으로 보면은 독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카를 알브레이트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수가 있는데 남편감으로는 최악이었죠. 프란츠에 비하면 욕심은 많고 사리 분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5월에 영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참전합니다. 영국의 지원으로 1742년 12월에 오스트리아군은 토라하도 탈환하게 돼요. 네덜란드, 영국, 독일 용병으로 구성된 연합군 5만이 프랑크푸르트 외곽 데팅텐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합니다.
격파했다기보다는 프랑스군이 다 이긴 전투를 스스로 파괴했는데 좌우간에 탈환하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카를 7세는 보헤미아 왕도 뺏겨버립니다. 다시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카를 7세는 정말 불쌍하게 여기서 사는데 이때가 되면 날 없는 군주가 되니까 오스트리아군도 적으로 취급을 안 했대요. 참 이때는 참 재밌어. 프랑스군은 사는 게 힘들다고 돈도 주고 나 가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으라 그러고 떠났다고 합니다. 1744년부터 오스트리아군은 침략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공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프리들이 다른 동맹군이 오스트리아를 압박하니까 살짝 빠져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가 다시 배신을 하고 참전을 해요. 그래서 보헤미아를 침공해서 프라하까지 포위해버립니다. 여기서만 프로이센이 길을 폈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도 오스트리아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전황이 유리해지자 마리아는 없는 살림에도 영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며 거금을 들여서 주요 지도자들을 매수했어요. 이 통큰 투자로 그녀는 대단한 성과를 얻습니다. 폴란드의 아우구스트 3세가 돌아섰고 사르데니아, 마인츠 선제후도 돌려세웁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행운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습니다. 1745년 초에 카를 7세가 47세로 사망했습니다. 볼테르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기 영양밖의 일에 욕심을 내다가 몸과 정신이 다 망가졌다. 그의 병세는 통풍, 요로결석, 심장, 허파, 간, 위의 궤양, 오장육부가 성한 게 하나도 없을 때요. 장례식을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자기 영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위로한다고 관 앞에다 지구일을 놔줬답니다. 이거라도 들고 저승 가시라고. 카를 7세의 후계자인 아들 막시밀리안 3세는 프랑스를 배신하고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갑니다. 이것도 마리아 테레지아가 손을 쓴 건데 아무튼 가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프란츠 슈테판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지지하기로 약속합니다. 9월에 마침내 마리아 테레지아는 남편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벌어진 대관식에서 여왕은 실권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황후 즉위식을 함께 시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참 이 아저씨 장가는 잘 갔어. 이렇게 통 큰 여자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1748년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유일한 실패, 최악은 프로이센이 슐레이젠을 차지한 거였죠.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프리드리가 아니라 마리아 테레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조각나 있고 파산 상태에 형편없는 군대뿐인 나라를 이끌고 불안한 왕위 계승 과정에서 비록 약간의 영토를 내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카를 7세와 강대국 프랑스 등 주변국들의 연합 공세를 이겨내고 왕위와 제국을 지켰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쟁으로 이룬 것을 총과 칼이 아닌 외교로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곧 유럽 전체의 세력을 뒤흔들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만들어낸 18세기 유럽 최대의 외교 혁명, 그리고 그 여파로 또다시 시작된 전쟁, 바로 7년 전쟁의 무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슐레이젠도 되찾고 프로이센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개혁, 외교혁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시동생이자 제부였던 카를 알렉산더에게 군권을 맡깁니다. 야전에서 카를은 평이 좋진 않습니다. 프리드리에게 최고의 명성을 안겨준 로이텐 전투의 지휘관이 카를이었어요. 그러나 행정가로서는 유능했어요.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군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부하들에게도 인망이 좋고 훌륭한 인재를 잘 발굴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못해도 인재는 찾을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카를을 의장으로 하는 군개혁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서 카를이 발굴한 인물이 요제프 벤델 리텐슈타인 원수와 웬 놈이 요제프도 이렇게 많이 해. 요제프 폰 다운 원수였습니다. 이 다운 원수가 누구냐? 프리드리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준 콜린 전투의 지휘관이 다운 원수입니다. 리텐슈타인은 야전에는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사비를 들여서까지 포병 전문가들을 모아서 오스트리아군 포병을 육성했고,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권좌를 내려올 때까지 유럽 최고의 포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기병과 보병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교육받은 장교 육성을 위해서 사관 학교를 만들고 다운 원수를 이곳의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동맹국 없이 자체적으로 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고 개혁을 끈질기게 지속합니다. 7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오스트리아군은 프리드리히 2세가 흰색 군복을 입은 프로이센 군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키워낸 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카우니츠인데요. 마리아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프로이센 대책을 논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프로이센을 견제하려면 영국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카우니츠가 안 된다. 영국은 프로테스탄트예요. 독일도 프로테스탄트예요. 언젠가 이것은 하나로 엮인다. 오스트리아는 카톨릭 국가다. 유럽에서 카톨릭의 힘은 프랑스다. 그래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18, 19세기의 유럽의 역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결이에요. 카우니츠는 100년, 200년 후의 상황을 미리 본 거죠. 그러니 이제는 카톨릭은 핑계고 이 대독일을 외교의 핵심으로 봐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해안을 보여줬던 겁니다. 마리아는 카우니츠에게 전격적인 신뢰를 보내고 행동의 자유를 주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전권을 맡기면 얘가 또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오스트리아가 300개가 넘어요, 가지고 있는 도시가. 지 맘대로 이거 떼줄게 저거 떼줄게 그랬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카우니츠를 전격적으로 신뢰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돼요. 네가 어디를 떼주든 지도를 어떻게 그리든 전격으로 맡겨주겠다는 거죠. 카우니츠는 프랑스에 가서 먼저 프랑스의 궁정 정보를 분석한 뒤에 루이 15세를 뒤에서 휘두르고 있던 퐁파드르 부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1756년에 프랑스와 카우니츠는 극비리의 상호 방위 동맹을 맺는데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회복하는데 군대와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양도하기로 한 거죠. 이게 재미난 게 이것도 상공업지대 돈 버는 지역, 슐레지엔도 상공업 돈 버는 지역. 딱 똑같은 거 놓고 가까운 데 있는 거 먹는 거죠. 루이 15세가 제일 노렸던 게 여기 프로방스 지방이라는 여기였거든요. 그러니 가장 절실한 것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를 얻고 영국을 버린다가 마리아와 카우니츠의 결단이었는데, 대단한 카우니츠는 러시아까지 불러들여서 러시아, 프랑스라는 거대한 반프로이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흔히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복잡한 비밀 외교와 거미줄처럼 얽힌 국가 간의 상호 방위 협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이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 카우니츠입니다. 그럼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비밀 협정을 해서 이걸 만들어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하니까 거미줄이 된 거지. 처음에는 기적의 줄이었어요. 카우니츠의 노력으로 동맹이 재편되는데 스펙으로 보면 외교전은 오스트리아의 압승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작센, 스웨덴의 러시아의 대군을 얻었어요. 프로이센의 친구는 오히려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하노버와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영국은 프로이센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긴 했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카우니츠의 외교혁명으로 유럽의 판이 재편되자 프리드리히는 선제 공격으로 대응합니다.
1756년 프로이센은 순식간에 작센을 공격해서 함락하게 됩니다. 동맹의 한쪽 팔을 떼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끝낼 테니 평화에 합의하자는 프로이센, 프리드리식의 배짱 외교였죠. 여기서 마리아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선을 토해 놓으라고 맞섭니다.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1757년 4월에 프로이센군이 보헤미아로 진격, 라이헨베르크 전투, 프라하 전투에서 연승하면서 수도 프라하를 포위하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빈에서 군의 동정을 파악하면서 각 전장에 명령을 내리죠. 6월에 다운이 지휘하는 오스트리아군이 콜린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이걸 통해서 프라하를 해방시키고 슐레지엔 대부분을 탈환하게 돼요. 10월에는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 수도 베를린을 기습적으로 함락시키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슐레지엔 북부, 러시아군은 프로이센 동부, 프랑스군은 베저강 서쪽에서 프로이센을 압박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사방에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리드리가 그 유명한 로이텐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 연합군, 그 전에 프랑스군을 돌아가면서 다 격파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시동생인 카르를 야전사령군에서 해임하고 다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승계를 잡기 위해 노력하죠. 이때부터 사실 프로이센은 이제 방어로 돌아서게 되는데 1758년 10월 호크키르스 전투, 1759년 8월 푸너스도르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을 격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되죠. 푸너스도르프 전투에서 프리드리가 패배한 다음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프로이센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사실 이대로 갔으면 마리아 테레지아의 승리였고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 러시아의 엘리자베스 여제가 서거하고 표트르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깨고 프로이센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후 에카테리나가 왕이 되었지만 러시아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이 프리드리히의 편에서 끝나게 됩니다. 1763년에 유럽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만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국가 모두 국력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였고 오스트리아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12만 명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죠. 결국 프로이센이 점령한 작센 영토와 오스트리아가 일부 점령하고 있던 슐레지엔을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제가 정말 책으로 읽어도요, 야, 이렇게 이랬다 맺혔다 이런 복잡한 걸 이겨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7년 전쟁은 비록 마리아 테레지아가 승리를 거둔 전쟁도 아니었고 슐레지엔을 되찾은 전쟁도 아니었기는 했어요. 그러나 합스부르크 제국의 국력과 국가담을 과시한 전쟁이었고 사실은 이미 망해갈 수도 있었던 나라를 재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탁월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시대를 헤쳐나간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10여 년) 이상 두 차례 이어진 전쟁으로 합스부르크 제국은 내부의 취약점이 다 드러나게 되죠. 전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쟁과 외교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제국을 근본부터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재정, 행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서 여성 군주라는 선입견을 능력과 전략과 결과로 뒤집어 엎게 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국의 부족함을 수술합니다. 후계자들이 정말 시원치 않았는데 그것만이었다면 제국은 더 오래 힘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개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개혁을 이끌 조력자들입니다. 남편은 참 도움이 안 됐는데 대신에 시동생하고 하우크비츠가 큰 힘이 됩니다. 마리아의 인재 등용 비결 중 하나도 역시 현실적이라는 기준이에요. 완벽한 인재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 주변 상황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하는데 제일 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했어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장 먼저 카를 6세의 대신들 가운데서 발탁했던 인물이 요한 크리스토프 폰 바르텐슈타인이었습니다. 사실 배경과 행적을 보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딱히 좋아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카톨릭 국가인데 이 사람은 루터교 출신의 중산층이었고 카톨릭으로 개종하긴 하는데 오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 프랑츠의 영지였던 로렌을 포기하는데도 관여해서 더더욱이 불편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바르텐슈타인이 무능한 노대신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낫다라는 걸 알아보아서 그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용한 진짜 자기의 대신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하우그비츠였죠. 역시 이 사람도 개신교 출신이었고요. 평소에 행동교주는 별로 세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판단력이 뛰어나고 워커홀릭에 대단히 능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를 중용해서 가장 중요했던 재정개혁을 맡깁니다. 하우그비츠 사후에 대신으로 중용되어서 마리아 테레지아를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카우니츠였어요. 카우니츠도 개인적으로는 심기증 증세에 자만심도 강해서 마리아 테레지아조차도 쟨 좀 불편해 라고 했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능력을 보고 전폭적으로 신임해서 사실상 내각 총리 대신 위치에서 개혁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도 전통적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실한 카톨릭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교회 관련 영지가 오스트리아 내에 너무 많았고 이것들이 면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로마 교황청도 이 일을 제기할 정도로 교회의 반발이 강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예수의 활동 제한, 의무 성지 순례 중지, 지나치게 화려한 의식 폐지 등의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정말 독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치세 중에 가장 문제가 컸던 게 폴란드 분할인데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원래 원칙주의자거든요. 현실적인 원칙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분할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프리드리 2세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는 오스트리아가 참견하건 말건 폴란드는 우리들이 분할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오스트리아도 참여해야 동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카우니치의 조언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발칸반도 진입을 막으면서 알짜배기의 영토를 얻게 되죠. 덕분에 마리아 테레지아 빠들은 슐레지엔 상실한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게 더 많이 얻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74년에 오스트리아 전역에 초등 의무 교육을 도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국 내 문맹률이 감소하고 국가 통치력을 강화하게 되죠. 이게 언어와 종교가 다른 나라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또 일반 징병제를 도입해서 전 국민의 병역을 의무화하고 급료를 지급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오스트리아 민법의 기초라고 불리는 테레지아 법전도 편찬하죠. 지금 오스트리아 관광 가시면 100% 보는 게 쇤브룬 궁전입니다. 이것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작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되어 있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위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쇤브룬은 독일어로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칼 6세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준 궁전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궁전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증개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취향에 따라 인도풍 양식, 나전칠기, 카페트 장식 등으로 꾸며졌고 총 1441개의 방, 390개의 홀, 149개의 부엌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1752년에 남편 프란츠의 명령으로 만든 쇤브룬 동물원은 세계 최초의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TMI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쇤버른 궁전에 어린 음악 천재로 소문난 6살의 모차르트를 초대해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모차르트가 여제를 아련하는 순간에 너무 긴장했는지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집니다. 이때 한 공주가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모차르트는 참 상냥하시군요. 제가 크면 당신에게 청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식이 까져가지고. 그 공주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자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1765년에 프란츠 1세가 사망한 후에 1년 전 황제 선거에서 선출되었던 장남 요세프 2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남편이 사망한 뒤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16년간 상복을 벗지 않고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해소해서 점점 살이 쪘고 유쾌하고 강한 성격은 비관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해요. 1765년 9월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요세프 2세를 합스부르크 영토의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이때부터 그녀가 사망하는 1780년까지 15년간 합스부르크 제국은 모자가 공동 통치합니다. 중요한 건 공동이라도 항상 그녀의 뒤에서 후원해주던 남편과 자기가 거꾸로 보살펴야 되는 장남 요세프, 이건 좀 다르죠. 대외정책, 개혁의 범위, 인사정책 등에서 또 아들은 덤빕니다. 남편은 정말 말 잘 들었는데 그러니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요세프 2세에 대해서 냉랭하고 신랄하며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어요. 요세프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고 소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폐위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요세프 2세가 프리드리 2세를 또 존경해가지고 자기도 계몽 전제군주가 되겠다고 했다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1780년 11월 29일 마리아 테레지아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눴고 밖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장남 요세프 2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여행을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는 요세프의 팔에 안겨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요세프는 며칠 동안 슬픔에 빠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그녀와 끊임없이 충돌했지만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국모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망에 제국의 시민들 모두 죽음을 애통해했고 시신은 카푸친 교회의 프란츠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프리드리 2세는 그녀의 죽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은 왕위와 가문의 영예를 남겼다. 나는 그녀와 전쟁을 했지만 결코 그녀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속에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군주였습니다. 외교와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제국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했습니다. 행정, 재정, 군사, 교육 등 낡은 제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관료제를 개선하고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의무교육 도입 등으로 무너져 갈 수도 있었던 오스트리아를 구원했죠. 쇤버른 궁전 증축과 건축, 문화 후원 등을 통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고 오늘날의 비엔나의 위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삶과 교육,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극적이고 스토리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칭찬하고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행복한 나라의 황제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은 정말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기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서부터 엄청난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즉위하자 벌였던 전쟁과 이 외교의 갈등은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사명감과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위기의식이 책임감을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 테레지아를 정말 정글 속에 던져진 공주다. 그리고 그 공주는 정글을 뚫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글을 아름답게 바꿔놓았다. 이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망해 갔던 시점에 등장을 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다. 그렇죠. 너무 멋있는 표현이세요. 전성기에 등장하거나 망할 때 등장하는데 이분은 망할 건 아니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꺾일 때 등장해서 전성기를 다시 끌어넣어 정말 여왕 중에 여왕.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에카테리나나 뭐 유명한 여왕들 많은데 마리아 테레지가 진정한 여왕인 것 같아요.